근데 강달러가 유리한 경제 속에서 무역 적자를 계속 감당해야 되고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감당해야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정부는 이걸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무역적자국이고 당연히 재정적자국이지 기축통화국적 지위를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도 유지하고 무역적자, 재정적자도 흑자로 바꾸자 하는 종류의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이게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J커브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말대로 미국이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네. 그 무역 흑자로 전환되고 재정 적자가 줄고 그 미국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달러의 지위가 그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그 맨하탄의 플라자 호텔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뒤에 저 아랍 자본에 파는데 그래서 저 나홀로 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트라로 나옵니다. 그죠? 주인공이 나와서 물어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이렇게 그때 물론 대통령 아니었고 트럼프는 물론 플라자 합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관세 전쟁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 대상국들 상대로 환율 절상 압력할 것이다. 환율 가지고 뭔가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실제 하는 것 같아요. 뚜렷해지고 있어요.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박사님 모시고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함 이걸로 하는 게 낫죠. 뭐 다 원하시는 대로. 워낙 뭐 저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네. 음반 내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봤죠. 이거는 시작부터. 네. 이거는 이름이 가진 태생적인 그래서 언젠가 내 삶에서 나는 김광석이라 네. 음반을 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름이 김광석이니까 통기타 세계에서는 정말 다시 돌아왔다고 바로 먹히는군요. 예, 바로 먹혔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냥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습니다. 평생에 네. 나도 내 개인 노래를 갖고 싶다 하는 그 버킷리스트를 그냥 제 자비로 노래 제목이 무슨 꽃이었어요? 예, 겨울꽃입니다. 야, 겨울꽃. 벌써 아시는구나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네. 유튜브에 겨울꽃 검색하면 저 들어봤거든요.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가 어떤가요? 제가 네. 그냥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처음에 구독자들이 쭉 빠지더니 또 나중에 그렇다고 또 구독자가 빠져요. 그 빠져요. 음반 냈다고. 왜냐면 내가 원하던 게 아니다. 아니 그 내가 원하는 경제하는 건- 사람이 음반 하나 냈다고 버킷리스트로 그때부터 구독자가 빠져. 아니, 한 10명 정도 빠지시더니 그 이후에 네. 한 2, 30명이 구독자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늘어난 2, 30명은 저를 이제 가수로 인식하고 노래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이 구독을 누르신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네. 남아주십시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먼저 할까요? 네. 네. 한 10여일 전에 대만 달러가 갑자기 튀어 올랐죠. 네. 거의 10% 가까이 튀어 올랐잖아요. 네네. 협상을 했다는 건 밝혔고, 네.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건 협상하니까 시장에서 외환시장의 딜러들이 그러면 이 대만 저 화폐가 대만 달러가 절상되겠구나 네. 해서 잔뜩 사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미국한테 손들고 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올릴게요. 네. 이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루에 10%가 올라갑니까?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네.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외환시장은 주식시장만큼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시장에서 아마도 환율 개입할 거야. 환율 절상 압력 취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계실 거예요. 네.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청사진 안에는 환율 절상 압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국가를 만날 때마다 분명 환율 절상 압력을 취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하고 환율 절상 압력 취한 거 아니냐? 아니다. 그렇다. 이 기사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공개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 요구했다 아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기사는 여러 정보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소위
환율 절상 압력이 관세 압력처럼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손에 들고 네. 판넬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환율 절상 압력은 1985년 약 40년 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공개적으로 또 여러 나라들과 다자간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개별국과 물밑에서 해나가는 방식. 소위 이제 환율 보고서가 다음 달에 나올 텐데 네. 이 환율 보고서상에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거나 환율 조작 후보국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른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들을 더 조치를 취해서 미국에 수출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압력을 취할 텐데 이 환율 보고서상에서 환율 조작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스스로 환율 조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확약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 적어도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하겠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개별국과 만날 때마다 했다라는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외환시장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급변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상 압력을 주지 않으려면 네. 뭐하러 만납니까? 뭐 하라고 만드냐? 네. 뭐 여러 가지 환율 가지고 압력을 넣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밀라노에서도 환율 관련 우리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5일날 만났었다. 어젠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또 환율이 또 튀어오르던데 네. 왜 만나요? 일단 미국 측에 네, 너희들 환율 보고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세 가지 조건인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또 봤더니 좀 안 좋아. 네. 압력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 특히 베센트가 지금 이 무역 전쟁의 키를 갖고 있는 헤드로 부상했잖아요. 네. 그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환율 절상 압력이 그 무역 협상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추정하고 말씀하신 방식대로 추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 사항들을 쭉 나열하면 뭐 관세 더 내라. 안 내면 다른 거 해줘라. 이거거든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 여러분들이 많이 그 미란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 이 41페이지에 달하는 미란 보고서에 의외로 환율 절상 압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경제자문위원장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스티븐 미란이라는 스티븐 미란. 네. 경제자문위원장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11월에 그 미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이름은 이 미란 보고서는 아니에요. 세계 교역 구조의 재균형을 이루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는 보고서 이름인데 그 보고서 상에 담겨 있던 여러 메시지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이뤄나가고 있는 일들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란 보고서상의 계획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실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름하여 증권가에서는 마러라고 협정 이렇게 네, 이름을 네. 붙인 거죠. 자, 근데 이 마러라고 협정 안에 환율 절상 압력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국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을 만한 네. 요구 사항들을 다 수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수단이 하나가 관세고요. 그다음 하나가 환율이고요. 세 번째가 디펜스입니다. 방위.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스티븐 미란 이 보고서상에서는 디펜스 엄브렐러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유지하느냐, 네. 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다라고 하든가, 디펜스 엄브렐러. 예, 네. 왜 디펜스 엄브렐러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게 왜 우산으로 받쳐주는가? 예, 한국어로 직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아요. 근데 디펜스 엄브렐러 역할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라는 요구를 안 낼 거면 이거 해라. 예를 들면 보인기 사주든가 아니면 방위비 지출을 더 내든가 분담을 더 하든가 아니면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달라라는 요구를 하려고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환율 절상 압력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미란 위원장 이 상근직이에요? 경제자문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상근직이에요? 경제자문위원회니까요. 백악관 내에서 네. 대통령한테 경제자문 하는 사람 중에 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확히 똑같이 우리나라로 풀이를 하자면 네. 대통령실에 있는 경제수석 아, 예, 똑같은 역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이 보고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실이 생각하고 있는 네.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경제 수석의 머리를 빌려서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스티븐 미란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경제 정책 방향을 네. 트럼프도 어느 정도 공감하니까 그분을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41페이지. 그렇죠. 예. 이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나 네. 이 중심으로 전략이 짜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거대로 이행되지 않을진 모르겠지만 네. 트럼프는 그 구상을 하고 있다. 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는 올해 들어 너무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네. 우리야 늘 원화 이제 우리 수출 일본이나 우리 같은 나라들은 늘 이제 절하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네.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었는데 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 담당자가 미국 네. 재무 담당자랑 밀라노에 딱 앉았어요. 너희 한국 원화 너무 떨어져. 이게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너무 떨어질까 봐 우리 오히려 개입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걸 미국 사람이 그걸 모를 수도 없고. 네. 그 압력이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화폐를 절하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을 때, 야, 네. 너희 너무 심해, 절상해, 이 네. 압력이 가능한데, 네. 우리는 아이고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계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데 네. 걱정하고 있는데 상황이 아주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네. 의견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 지금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문제의식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이어야 되느냐? 1번. 두 번째가 왜 미국은 만성 재정 적자국이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이 쌍둥이 적자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무역 적자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조 기지로서의 역할을 잃고 산업을 다른 나라에 다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하려고 재정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엮여져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한 게 앞에 말씀드렸던 관세, 네. 뭐 환율, 뭐 디펜스 엄브렐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옮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압박도 그렇고 네. 나머지도 옮겨라. 근데 지금은 다 옮겨진 건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은 아마도 3년 후 정도 완성될 수 있어요. 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강달러가 유리하죠. 적자국이니까. 네. 다른 나라 제품들을 값싸게 사와야 되니까 강달러가 유리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반응은 늘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약 2, 3년 후에 제조 기지가 미국으로 많이 완성됐을 때, 옮겨졌을 때 그때는 미국에서 제조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 입장에서 아마 기업 강의를 가면 이 기업의 총수나 대표님들이 첫 번째로 주시는 질문이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국적 기업일수록 공장이 여러 곳에 있으니까 환율에 따라서 가동률을 조정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2, 3년 후에 우리나라의 제조 기지가 상당 부분 미국으로 옮겨졌을 때 그러면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동을 더 늘릴까의 문제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뭘까? 환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은 강달러가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긴 상황 하에서는 약달러 환경을 만들고 상대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려야 미국에서 제조를 한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가동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가동을 늘려야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미국 경제가 선순환되고 네, 네. 그러면 재정 적자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약달러로 몰고 오는 것인데 한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를 끌어올려 주기를 원할 겁니다. 원화 가치를 끌어올려줘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역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강달러거나 이럴 때 유리한 기업도 있고 약달러가 유리한 기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획을 나눈다면 수출업자가 강달러를 원하는 것이고 수입업자는 약달러를 원하는 네, 것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조는 그러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수입하라는 거죠.
중국과도 그거예요. 의도는 그거예요. 그거대로 될지는 몰라도 중국과 의도한 것은 중국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라. 그게 트럼프가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토탈 리셋입니다. 다시 무역 균형을 만들자. 왜 우리 미국이 무역 적자 국이어야 되냐? 우리도 무역 흑자로 만들자. 0으로 만들자. 적자도 흑자도 아닌 0으로 만들자. 이게 토탈 리셋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토탈 리셋을 만들기 위해서 환율을 반드시 절상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치밀하게 개입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네. 우리 기재부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원화 절상에 원화 가치 올려. 너희 너무 낮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저도 올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뭐 일시적인 상황이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달러화에 대해서 네.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절상을 계속해라고 하면 이제 우리처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큰 걱정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네. 수출하기 굉장히 팍팍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상황이 될 것이고요. 네.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뭐 기업들은 고려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단기적인 현안이 네. 제조 기지를 옮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수가 황망해지는 겁니다. 제조 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들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소 중견기업 공급업체들이 같이 따라가기도 해요. 역량 있는 기업들은 그럼요. 따라가요. 네, 네. 근데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수급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객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완전히 침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야 한국에서 돈 벌지 미국에서 돈 벌지 더 유리한 방법을 채택해 나가겠지만 근데 채택해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겠죠. 있겠지만 그리고 남는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야를 떠나서 지금 여야가 아니죠. 진보 보수 네. 누구를 떠나서 지금 이런 정책 공약을 내걸고 어떻게 그 자리를 메꿀 것인가. 네. 또 우리 나갈 기업들은 나가겠지만 어떻게 우리나라로 다른 기업들을 유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림을 충분히 그려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우 매우 공감합니다, 진짜. 만약에 그 플라자 합의 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한국 정부가 그걸 우리가 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야, 우리 5% 절상할게. 네네. 1년 안에 5%, 3년 안에 15%뭐 이렇게 한다고 쳐요. 뭐 플라자 합의 때에 비하면 아주 작은 포인트지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시장에 개입해서 계속 그 환율을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 네. 원화 가치는 또 계속 밀릴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런 걸 어떻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의 의견을 드려본다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환율 개입은 외환시장 개입은 미세 조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강달러로 가는 것을 약달러로 유도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한국 경제는. 네. 미국하고 GDP 규모도 15배 차이 나는데요. 그것을 견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거나 할 역량이 없어요. 네. 뭐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네, 하죠. 네. 그러니까 미세 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 조정도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는데 그 중에 주로 구두 개입과 같은 간접 개입 수준입니다. 그것만 미국이 허락해 주죠. 그건 지금 허락해주고 네. 있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그냥 완전히 시장에 내줘라. 그러니까 이거 환율은 다른 말로 가격이잖아요. 돈의 가격이거든요. 상대국 돈 대비 한국 돈의 가격이 환율인 건데 그 가격을 결정지으려 하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안 하면 급등락은 피해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줘요. 네. 그러니까 급등락을 막는 거지 대세적인 흐름을 막는 건 아닌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게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세계적으로 다 비교해 보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금보유 비중이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액수는 뭐 7, 8이 정도인데 비중이 높다. 예, 예. 네.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네. 달러 채권, 달러 표시 채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주면 중앙은행에서 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주면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로로서 이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기재부 사이드와 협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과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는 바로 국채 매수 이것을 좀 물밑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달러를 유동성 공급 장치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달러를 발행하는 것은 유동성이 네. 다른 나라들의 유동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량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공통적으로 활용해서 기본적으로는 약달러화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네,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걸 얻거나 네. 더 큰 것을 안 뺏기려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안 들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축통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기축통화국의 범주가 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를 갖고 저는 기축통화국을 정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 달러와 나머지 6대 기축통화국들과의 교환 비율로서 네. 달러 인덱스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국이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의 지위를 보면 몇몇 기축통화국보다는 위안화의 권위가 좀 높다고도 네.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위안화도 있지만 나머지 기축통화국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유로존 유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영국 파운드. 네. 이게 6대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압력을 취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나머지 6대 기축통화 혹은 이 6대 기축통화 중에서 유로화를 좀 빼겠습니다. 일단 빼볼게요. 빼더라도 근데 유로화도 통제하기가 쉬운 게 지금 유럽 EU와 또 유로존과 미국 간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달러 유동성 공급 통화 스왑 체결을 해지하면 유동성 공급 장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공급을 많이 안 하면 역시 달러 가치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올라가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나머지 위안화 중국과는 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국가들과 통화 가치 절상 압력을 취하고 그밖에 경제력 있는 한국이나 몇몇 국가들과 통화 절상 압력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의 레벨이 떨어집니다. 달러 레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를 직접 컨트롤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를 절상 압력 시키면 또 원화 가치를 절상 압력 시키면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격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쌍둥이 적자로 네. 달러를 계속 다른 나라로 퍼날라야 다른 나라로 유통이 돼야 기축통화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자꾸 이렇게 흑자국으로 변하려고 하면 네. 그만큼 어디선가는 달러가 마를 테고 저 멕시코 어디에서 네. 어디 이런 데서는 달러가 멕시코에서 마를 일은 없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의 위세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왜냐하면 이게 예.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이게 패권 싸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 미국식 정치적 드라이브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국제 지경학적 그 변화를 우리는 팔로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뭐 역시 의견을 드리면 또 여러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으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적 지위와 강달러가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의견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축통화국이면서 강달러일 수도 있지만 기축통화국이면서 약달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환율도 역사적인 원달러 환율의 평균선을 그어보면 아마 한 1,100원 정도 될 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달러였던 것도 아니고 항상 약달러였던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1900년대 이후로 제가 어제 미국 상무부 가서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이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무역 적자국이었을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미국은 선진국답게 통계 선진국답게 1900년도부터 그 수출입 또 무역 수지를 계산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흑자였던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이에요, 대략? 네, 1900년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듯이 1970, 80년대 일본이 부상하기 전에 일본이 부상하는 과정은 주로 미국의 제조 기업들을 제조 산업들을 제조업들을 일본으로 가져오는 과정.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본이 부상했죠. 그때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1985년 그 지점이 미국 GDP의 한 76%가량이 일본 GDP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거의 패권이 경제적인 패권이 상당 부분 좁혀져 오면서 미국 산업을 데려왔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데려오기 전까지는 미국도 수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도 그렇죠. 있었고 GE 같은 전자산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역 흑자국이었다가 적자국이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일본이 패권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성 무역 적자국이 됐던 겁니다. 근데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흑자국이 되면 그러면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잃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공급하는 장치가 소위 수출입의 과정에서도 달러 공급이 되겠지만 네. 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통해서도 달러 공급이 되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달러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세계 외환 시장에서 지급 결제 시장에서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 체계하에만 있다. 그러면 기축통화국인 거죠. 저는 그렇게 범주를 분류하고 싶고요. 근데 기축통화국이면서 강달러일 수도 있고 약달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1900년대 이래로 거의 만성 무역 적자국이었으니까 어쩌면 강달러가 유리한 경제였어요. 근데 강달러가 유리한 경제 속에서 무역 적자를 계속 감당해야 되고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정부는 이걸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무역 적자국이고 당연히 재정 적자국이지 라고 기축통화국적 지위를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도 유지하고 무역 적자, 재정 적자도 흑자로 바꾸자 하는 종류의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야, 설명은 정말 잘하시다. 아닙니다. 노래보다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훨씬 낫습니다. 음반보다는 이걸 교역으로 인해서 달러가 유통되는 게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스와핑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은 역시나 아마 교역보다도 아마 미 국채 발행량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둘 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적자여서 약달라면 누가 미 국채를 살려고 합니까? 다 팔려고만 하지.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는데요, 이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종류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시 강달러일 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 최초에 주장한 게 1960년에 그 트리핀 교수님 예일대 트리핀 교수님이 트리핀의 딜레마. 그게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면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딜레마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달러일 때 기축통화국일 때 유리한 것이 있다. 유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장악한다든가 뭐 이런 또 세계 뭐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마련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덜 든다라든가 이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강달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것이 무역적자고 재정적자니까 그러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반복될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작년에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미국이 국회에서 이견이 있을 때
미국 신뢰도가 강등되고 실제 신뢰도에 대한 전망이 강등되고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그런 지점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달러를 유지하고 기축통화국으로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게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게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J커브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말대로 미국이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네. 그 무역 흑자로 전환되고 재정 적자가 줄고 그 미국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달러의 지위가 그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데 뭐가 맞다라고 저는 중요한 주장하고 건 싶지 뭐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밸런스겠군요. 네네. 균형.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균형. 지금처럼 계속 적자가 나서는 못 버틴다. 네, 그게 바로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토털 리세션.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여기까지. 우리 뭐 계속 그 외환 관련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백악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지켜봐야죠. 뭐 네. 우리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또 팀이 짜여지고 하면 90일 이후에 일단 휴전했어요. 네. 둘 다 힘든가 봐요. 네. 네. 휴전했어요. 자,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둘 다 힘들다에 저는 공감합니다. 네. 둘 다 힘들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중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근데 우리 3% 시청자분들은 워낙 경제를 많이 알아서. 그럼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좋은데 아마도 본인이 친중 혹은 친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친중이다 친미로 나누는 것 같은데 네. 친중 친미가 아니라 전 친한입니다. 예, 한국 경제 관점에서 고려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중이라고 몰아세울까봐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이 관세 전쟁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트럼프가 시작한 네.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때린 거예요. 근데 결국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이긴 것은 아니다. 뭐 졌다고도 볼 수 없지만 네, 네. 이긴 것은 아니다. 근데 이긴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싸움을 건 사람이 이긴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먼저 쐈는데 둘 다 부상 정도가 비슷하면 예. 분명히 이긴 건 아니네요. 이긴 네. 건 아니죠. 근데 이긴 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졌냐라고 굳이 따진다면 미국이 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약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견해를 드려볼게요. 네. 다른 정상들과 혹은 고위급과 회담할 때, 무역 협상할 때 대부분 어디서 했습니까? 미국에서 했습니다. 일기 때는 시진핑이 왔잖아요. 왔죠. 네. 일기 때 시진핑이 왔고요. 네. 지금 영국과 협의할 때, 뭐 한국과 협의할 때, 일본과 협의할 때 네.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우리 재무부 지하실까지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것은 저는 이건 트럼프는 원래 예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교적 결례죠. 왜냐하면 어쨌든 고위급이 왔는데 트럼프는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책상 안에 앉아 있고 앉아서 세워놓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고위급 장관급이 왔는데 세워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일단 미국이 다 이겼다. 근데 중국과 협의할 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일단 미국이 이긴 것은 아니다. 가오 빠지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두 번째 근거. 또 스위스라는 이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국제기구가 몰려있는 나라입니다. 네. 22개의 국제기구가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국제기구 WTO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WTO는 뭐예요? 자유무역의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자유무역의 상징인 스위스에서 무역 협상을 한다? 그 얘기는 이 보호무역주의적인 관세 전쟁을 선포한 미국한테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한번 조명해 보면 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는 달리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도 어느 정도 꼬리를 내린 것이다. 네. 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두 국가가 이대로 가면 정말 양국이 둘 다 이거는 진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내몰겠구나.
그러면서 둘 다 급한 거죠. 양쪽이 급한 네, 거고 다만 양쪽이 급하고 양쪽이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했는데 굳이 누가 이겼냐라고 논의를 한다면 저는 그래도 미국이 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90일 다음이 더 중요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우리 이야기니까 네. 또두 나라가 어떻게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두 나라가 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니까 우리 그것도 중요하고 네. 뭐 앞으로 뭐 참 이게 이제 시작인데 어제 저 나오신 교수님 하여튼 90일 휴전에서 크리스마스를 살렸다라는 표현이 있대 미국 언론에. 크리스마스 매대가 이대로 가서 월마트 매대 뭐 백화점 매대 다 비게 생겼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지금 이제 이것저것 확 115%인가 그 포인트 깎았어. 이쪽에 30% 이쪽에 10%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트럼프의 전략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저 네. 혼자만의 고민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출국 아닙니까? 네. 근데 최대 수출국이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이뤘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영국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긴장하겠죠. 최대 수출국이 네. 먼저 관세 협정을 맺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좀 지연 전략을 세울래라고 움직여 왔는데 안 되겠다. 미국 시장을 놓치겠구나. 중국이 또 싹 다 장악하겠구나. 일단 가서 줄 좀 서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을 서두르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도 아니고 중국과 먼저 무역 협상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트럼프도 일정 부분 소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다른 나라들을 좀 서두르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중국과 좀 서둘렀던 이유는 급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가장 고려하는 변수가 뭘까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물가일까요? 금리일까요? 아니면 뭐 교육 수입액일까요? 어떤 GDP일까요? 어떤 데이터를 가장 민감하게 주시를 할까요? 일전에 왜 저 예.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거 못 견딘다는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합니다. 지금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금리가.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급하게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 지지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치인이니까. 네. 정치인이고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반드시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그 배경에는 뭐 국채금리나 수출입이나 GDP나 고용이나 환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지지율을 보고 판단할 텐데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 하에서는 결국 뭐 미국의 뭐 거의 50개 주 전역에 걸쳐서 핸스 오프 손떼라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네. 또 미국 내 공화당 구성원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내몰리니까 뭔가의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영국과 협정을 해서 보잉기 팔고 그리고 중국과 협정에서 다른 나라들을 좀 급하게 서두르게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30% 10%의 이 정도의 관세율은 트럼프나 시진핑이 설령 90일 지나서도 대충 이 정도에서 도장 찍자 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는 그 부과의 명목은 한 가지가 펜타닐이죠.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펜타닐이 밀수입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밀수입되고 있는데 그 원재료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스스로 법적 제재를 가해서 절대 펜타닐 밀수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안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안 들어주면 나 관세 때릴 거야. 네. 그게 펜타닐 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관세를 부과하기 전 단계에 부과했었던 펜타닐. 20%. 그렇죠. 근데
실제 이 펜타닐 때문에 미국의 3, 40대 사망자가 굉장히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펜타닐 과다 복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당연히 미국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그동안의 공약을 통해서 그거 못하게 막겠다라고 네.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 무역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안부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인 스테인먼트 공동 성명서상에 펜타닐 관세를 남겨둔 거예요. 오. 그렇게 처음부터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펜타닐인데 펜타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즉각 물러나겠다라는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중국이. 이게 어떻게 미국이 이겼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남겨둔 관세가 펜타닐 관세가 남아 있는 것인데 이후 과정에서 중국도 나름의 해당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관세율도 낮춰잡겠죠. 명분이 생기니까. 명분이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전히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법적 제재를 가하라. 그래야만 여러분 중국은 법적 제재가 굉장히 세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사형으로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적 제재를 그 정도는 마련하라는 해줘라. 그런 네. 요구거든요. 근데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아직까지도 갈등이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예전보다는 갈등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펜타닐 관세를 철회하게 되면 그 굉장히 강한 화해로 가는 것이죠. 이제 중국 정부는 그 동안에는 그 원재료기 때문에 가공되는 거는 캐나다 일부하고 멕시코에서 가공되고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그 철 만든 데 와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진핑이 네. 그때 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이 펜타닐 문제가 중국 때문인지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50분에 보내드려야 돼서 저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3프로 TV니까 흔히 이제 그 세 명의 인질이 잡혀 있다. 애플과 테슬라, 월마트가 지금 이 관세 전쟁에서 예. 중국의 인질로 잡혀 있다. 네. 뭐 종목별로 여쭤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요 세 기업의 운명은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환율이 약달러화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가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약달러화 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약달러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약세화는 되지만 여전히 강달러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여러 그걸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강달러로서 자리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또 상방 압력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달러 여전히 강달러. 그러니까 지금 1,300원도 강달러인 거예요. 그렇죠. 1,250원은 강달러입니까 네. 아닙니까? 강달러죠. 우리 보통 한 1,200원 했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읽고 지내는데. 네. 그러니까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면 중립적인 거고 1,200원을 넘어서면 강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나름 움직인다 하더라도 약세화 된더라도 여전히 강달러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구조가 막힐 가능성이 있겠죠. 적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수출하는 걸 여부를 논하기 전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대세계로 수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산업 섹터들은 상당 부분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리는? 네. 네. 미국의 일단 파월 의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일단 운전을 하다가 금리 인하라는 운전이죠. 운전을 하다가 안개가 갑자기 탁 낀 거예요. 하나는 무역 정책의 안개고요. 두 번째는 그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는 또 다른 안개죠. 네. 예. 그러니까 정책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 그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의 여정을 잠깐 멈춰 세운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된 CPI도 그렇고 5월 30일 날 발표되는 PCE 물가도 그렇고 6월 초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도 그렇고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관세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을 받지 않는구나.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로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도 해소되는 경로고 무역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해소되는 경로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속도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여정이 잠깐 멈췄는데 다시 속도를 낼 겁니다. 그걸 결정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5월 30일 날 한국 시간 9시 반에 발표될 PCE 물가가 아닐까. 그게 확실히 안 잡히는 기조고 제가 한 가지 조금 강하게 단언하다시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34%를 기록한다. 그러면 6월 F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그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PCE 물가에 따라 달려 있다. 네. 남은 통화 정책 기조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국채 가격이나 마무리해야겠군요. 이런 것들이 파월 입장에선 수많은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흔들리는 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되니까 맞아요. 파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한 것도 아닌데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파월 입장은 참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50분에 보내드리기로 일정 때문에 약속을 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 노래 괜찮다 좋았다는 분이 한 3분 정도 시장 평균으로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3분 정도 있었어요. 지금 올라갔는데. 네, 유튜브에 겨울꽃 한번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직함 이걸로 하기로 했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강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